안녕하세요. 전 50대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들 기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자신에게 찾아오기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 기적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드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경험으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달라지시고, 또 자신 역시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나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면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제 밑으로 있는 동생들도 다른 고생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난한 집안에서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집안에서 면학 분위기가 잡힐 리가 만무했고, 귀를 닫아도 들려오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 생각도 여러 차례 했었죠. 저를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만약 공부를 포기한다고 말을 한다면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하시며 당장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주는 걸 고마워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이유로 몇 번이고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는 건 저 스스로밖에 없었습니다. 오뚜기같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의지를 다지고 일어서 공부에 매달리게 되었죠. 공부 외에도 신경 쓸 게 많아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처음 목표로 하던 명문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가해로 제 등록금과 생활비, 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돈을 벌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처음 대학을 입학했을 때만 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는 목표 하나였는데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 꿈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전공 공부를 더 이어나가고 싶었어요. 또 그 기회도 찾아왔죠. 전공 교수님께서 저를 눈여겨봐 주셨거든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며 공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제 손으로 포기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면서 캠퍼스 커플이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집안에서 결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까지 해주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면 저희 집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꽤나 부유한 편이었거든요. 두 분이 저를 그토록 원하셨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명석한 두뇌 하나뿐이었죠. 학력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학문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열망이 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어릴 때부터 고액가해를 받으며 자랐죠. 시부모님께서는 그 열망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눈에 보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보여지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명문대학에 차석으로 입학한 저를 무척이나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여자와 연애 중이었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저에게도 바라시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 노릇 다 필요 없고 남편 내조 잘하며 똑똑한 자식을 낳아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저에게 상처되는 말씀도 스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머리 하나 빼면 보잘것없다는 식의 말이었죠. 가끔씩 느끼게 되는 시부모님의 무시가 서운하고 서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곁에 있었고 팔자 좋은 생활을 하며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지내던 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부터 손주를 일찍이 가지길 원하셨고 저희도 아이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서운하게 생각할 만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끔찍이도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죠.
아이 정서에 발달되는 태교라면 큰돈이 들어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주를 가진 저에게도 뭐든 편하게 그리고 제일 좋은 걸로 해주시며 출산 전까지 조금의 근심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며주셨죠. 그렇게 극진한 보살핌과 가족들의 관심 속에 태어난 딸은 태어나자마자 시부모님의 큰 기대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에게 저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니 지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은 기대감으로 대해주시니 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며 딸 유리를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시부모님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부모님의 교육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전 좀 자유분방한 교육을 지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의 교육을 지향하셨죠.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딸에게 그런 식의 교육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갑의 입장인 시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에 좋은 예인 남편이 있기도 했고 전 없이 산 편이라 그런 교육을 받아볼 기회조차도 없었으니 제가 훈수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이유로 시부모님께서 유리의 교육을 맡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저의 갈등이 그리 심한 것도 아니었고 잘 해결되었으니까요. 문제는 딸 유리가 시부모님의 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리가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말도 못했고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았죠. 엄마인 입장에서는 또래보다 뒤처지는 딸아이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시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 유리가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죠. 그러한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손녀를 보시곤 저를 탓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발달장애라는 결과를 받게 되니 저뿐만 아니라 유리에게까지 심한 말을 하시기 시작했죠. 너 임신 중에 도대체 뭘 한 거니?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한 게 맞아? 그런데 왜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나와? 잘 만들어진 A급만 나오는 공장에서 왜 C급, 아니 F급의 결과물이 나오냐고.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저거 가르친다고 뭐가 되겠니? 난 걱정이다. 쟤는 벌써 글렀다 생각해서 대충 키운다 쳐도 그 다음 손주까지 불량이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도 여러 번 시부모님께 폭언을 들어야 했던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약도 없어 스테로이드를 먹어가며 겨우 몸을 추스려야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딸 유리에게 시부모님이 폭언을 하신다는 것과 제가 그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이 사람과 유리에게 폭언들을 하셨다는 게 전부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분의 며느리고 손녀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 조금 멀쩡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말 안 한다고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람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유리가 발달장애를 가지게 되었을까 매일을 자책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유리는요? 유리 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게 별일 아닌 것 같니? 너 내가 왜 결혼 승낙한 줄 알지? 우리가 네 아내 집안에 도움을 주는 이유도 알고. 우리가 언제 다른 걸 바란 적 있니? 오로지 단 하나였다. 똑똑한 우리 새끼 낳아서 우리 집안 보물이 될 수 있게 잘 키우라는 어미 노릇. 그거 하나였다고. 그 중요한 걸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도 못하니? 그럼 적당히 하셔야죠. 지금 이 사람과 유리에게 한 건 정서적인 폭력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픈 건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셨으면 이 사람이 이유도 없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유리 발달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 힘을 모아 유리와 이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과 유리에게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시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와 유리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며 되려 남편에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자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어 시부모님 댁에서 나와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후 전보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심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 더없이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되었죠. 남편은 지난날 저와 유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미안해서 그런지 더 가정적이게 행동했습니다. 유리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했고 몸이 아픈 저를 대신해 집안일도 맡아서 해주곤 했죠. 전 그런 남편 덕분에 병원을 다니며 아픈 몸을 치료하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전 아픈 몸으로 인해 쉬고 있었을 때였죠.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잠에서 깨어나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남편의 목소리로 인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유리가 왜? 유리한테 무슨 일이 있어? 유리가 사라졌어.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유리가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딘데? 어딘데 유리가 사라졌다는 거야? 언제 없어졌는데? 아직 산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우선 경찰분들과 소방관분들이 수색해 주시는데 당신한테 연락 온 거 없지? 유리에 대해서. 없지. 거기 어디야? 지금 주소 불러줘. 내가 바로 갈 테니까. 딸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곧장 남편이 있다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할 때까지 딸 유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산속에 있는지 아니면 산 밑으로 내려갔는지도 몰랐죠. 그땐 지금처럼 CCTV가 많이 보급되어 있던 때가 아니라 산 출입구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딸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산 출입구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딸이 산 밑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우선 경찰분들과 소방관분들은 딸이 산속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수색을 이어가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부모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딸아이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지만 야간에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산 밑으로 내려가 딸아이를 찾아보게 되었죠. 정말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불안한 마음이 밀려들어왔고 혹시나 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딸아이의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는 딸아이를 실종 아동 명단에 올려서 수색 범위를 더 넓혀주셨죠. 하지만 딸아이를 목격했다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유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가 보통의 아이도 아니고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보니 저 남편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생각은 더 심각한 내용으로 더 자주 저와 남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딸을 찾지 못한 것에 큰 자책을 하고 있었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한 자책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남편은 생업도 포기한 채 직접 딸아이를 찾겠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따라다니며 딸을 찾고 싶은 건 매한가지였지만 아픈 몸이 걸림돌이 되었죠. 그런 몸으로 딸을 찾겠다고 돌아다녀봤자 더 큰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또 경찰이 집에서 딸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 집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게 되었죠. 하지만 피가 마르는 시간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딸을 목격했다는 어떠한 제보도 딸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저 역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남편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남편이 너무 자책하지 않게, 너무 큰 절망에 빠져있지 않게 위로를 해주었죠. 남편에게 위로를 해주던 저도 밤이면 딸이 생각나 눈물로 밤을 지새했고요. 또 가끔씩은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딸을 찾기도 했죠.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유리를 찾아주고 있는 경찰분들 역시 아이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었지만 애타는 시간만 흘러갈 뿐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딸을 찾으러 내려간 남편이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가끔 딸을 찾아 헤매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꼬박 넘어가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머물고 있는 여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봤지만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전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남편이 여관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남편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려고 했죠. 그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찾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준 경찰들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남편의 차량이 삼북도로에 주차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남편의 행방을 묻더라고요. 그 경찰분들에게 다시 한번 남편과 연락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이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경찰분들이 남편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딸아이가 없어졌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죠. 저도 바로 남편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며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지금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길 빌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해당 지역의 경찰서를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차량이 발견된 곳과 멀지 않은 절벽에서 유류품으로 예상되는 남편의 물건들이 발견이 된 거죠. 벗어놓은 구두와 안경으로 인해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남편이 투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남편이 딸을 찾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경찰들 말을 무시하고 남편을 찾아 나서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머물던 여관에서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가 집으로 왔다면서 말이죠. 그 편지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당신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한 뒤일 거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그런데 나 스스로가 용서대가 되지 않아. 딸 유리를 잃고도 내가 살아가서 숨을 쉬고 이 세상을 눈으로 담고 있는 게 맞는 일인가 싶어. 숨을 쉴 때 내 코로, 내 폐로 죽을 만큼 괴로운 독가스가 들어왔으면 싶고 내 눈엔 지옥 같은 모습들만 담겨져 눈알이 빠지도록 고통스럽고 싶어.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두렵고 무서워. 그래서 이만 끝을 내려고. 유리는 내가 저 세상에서 잘 돌보고 있을게. 그러니 당신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잘 살다가 와. 정말 미안해 여보. 죄책감과 부담감이 심했는지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할 거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다 읽게 된 저는 미칠 것만 같았지만 우선 그럴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편지가 남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곧장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편지 내용을 알리고 남편이 투신했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수색 인원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이후 경찰과 수색대원들이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수색을 했지만 결국 남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이미 남편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전 딸을 잃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내버려둔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이죠. 두 분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저라가 지목하며 가진 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니년이 정상적인 아이를 낳았더라면 우리에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너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 네 손으로 남편 죽이니 좋으냐? 네 딸도 죽이고 네 남편도 죽였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야? 그래 죽여봐라. 어디 한번 우리도 죽여보라고. 이 망할 년아.
저 스스로도 저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의 원색적인 원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사라지더니 정말 제 탓인 것만 같았죠. 가족을 못 잃게 된 저는 삶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포기할 삶이라면 신락 같은 희망에 제 삶을 걸어보기로 한 거죠. 남편이 살아있다는 흔적은 없었지만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또 죽었다고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제 눈으로 남편의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이 보낸 편지지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먼저 향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그곳 근처에서 사라졌으니 둘 중 한 명은 꼭 찾아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 편지지에 적혀져 있는 주소지는 딸아이가 사라진 산 근처의 동네 우체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처 없이 남편과 딸아이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찰이 남편의 행방을 찾기도 했고 남편 역시도 사라지기 전까지 딸아이를 찾기 위해 동네를 구석구석을 다닌 이유로 인해서 큰 수확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남편과 딸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하고 다니게 되었죠.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른 동네와 남편이 떨어졌다고 예상되는 부근, 또 딸이 사라진 곳까지 남편과 딸아이의 발길이 닿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을 하염없이 걸어다니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두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꼴이 어떤지도 몰랐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남편과 딸을 잃고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남편과 딸을 찾아 돌아다닐 때면 동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수군거리고 있고 저를 피하며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주변 사람들을 신경 썼던 건 아니라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두 사람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수만 번 돌리지 않고 다녔음에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던 상황이 저에게 절망적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쉼없이 돌아다니던 저였지만 그쯤부터는 기댈 곳과 앉으실 곳을 찾아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죠. 기적이 찾아온 그날 역시 저는 남편과 딸아이를 그리워하며 동네 어귀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뵙는 할머니께서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땐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생각해서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었고 측은한 마음에 선심을 쓰더라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정도를 건네주고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었지 누구 하나 말을 걸거나 제 곁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음 뵙는 할머니께서 제 곁에 앉아주시니 의아해하고 있었죠. 의아해하며 할머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도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표정으로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보시곤 자신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곤 삶은 감자와 물을 건네주셨죠. 나 나쁜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이것 좀 들어. 내가 당장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네만 내 젊었을 적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워 이러는 거니? 사양하지 말고. 아직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도 지쳐 보이노.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자기 몸을 더 잘 챙겨야 하는 거야.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도 더 도와주려고 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피하기만 할 뿐이지 도와주질 않아. 정말 별거 아닌 친절이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얼굴 같은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슈? 혹시 어디 지낼 곳이 마땅히 없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남편과 딸아이를 찾고 있어요. 딸이 이곳에서 실종이 되었는데 남편이 실종된 딸을 찾으러 다니다 사고가 좀 있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아유, 젊은 처자가 아주 힘든 일을 겪었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아직 두 사람 중에 한 명도 못 찾았나 보지? 그러게 딸은 어쩌다 잃어버리게 되었어. 나이는 몇 살 정도인데
아직도 못 찾게 된 거고. 나이는 7살인데 딸아이가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달라요. 발달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감각이 자극되면 아이 정서나 발달에 좋다고 해서 남편이 주말마다 밖으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넉 달 전쯤에 남편이 딸을 데리고 이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 근처에 산과 계곡을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아주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사라지는 바람에 할머니께서 딸아이를 잃어버린 게 된 사연을 물어보셨고, 전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딸이 키가 한 이 정도 되나? 그리고 귀 뒤에 눈썹 위에 작은 점이 하나씩 있고? 네, 맞아요. 할머니 혹시 저희 딸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언제 보신 거예요? 저희 딸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놀랍게도 할머니께서는 제 딸의 특징이 비슷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손을 떨며 품 안에 있던 딸아이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게 되었죠. 아이고, 맞네, 맞아. 내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있었네. 내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젊은 처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구만. 아유, 이걸 어째? 우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집으로 가세. 가서 딸 보고 이야기를 해. 할머니께서 제 딸을 데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 순간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었지만 지체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를 만나러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곧장 할머니가 살고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동네와 많이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어요. 택시로도 한참을 가야 했고 차량이 더는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라 내려서 걸어가야 할 정도로 산속 깊은 곳에 살고 계셨죠. 그래도 그땐 딸을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힘든 줄도 모르고 단숨에 할머니 댁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보다 먼저 댁에 도착하게 되었고 딸아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 정말로 내 딸 유리가 있었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우두둑 떨어지며 시야를 가렸죠. 흐릿한 시야로 딸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현실이라 인지를 못한다. 제가 자신을 꽉 안아주자 그제서야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죠. 딸아이가 무사한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딸을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다행히 무사해 보이는 딸을 보며 안심을 하고 있었을 때 할머니께서 가쁜 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도대체 왜 제 딸아이가 이곳에 있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셨으면 제 딸도 늦게 찾았을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쩌다 제 딸을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네가 딸아이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쯤이야. 우리 집 개가 집을 나와서 산속에서 짖고 있는 거야. 소리가 나는 자리로 가봤더니 얘가 바위 밑에 의식이 겨우 있는 채로 쭈그리고 있더라고. 그때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 의식은 희미해 보였고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발과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조심히 안고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지. 집에 오자마자 안심이 되었는지 아이가 혼절을 했고, 그리고 꼬박 하루 동안 잠만 잤어. 애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내가 무섭고 낯설어서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말을 뱉지 못하는 모습이었지. 그래서 난 부모가 애를 버린 줄 알았어. 애 꼴도 그렇고 말도 못하니 키우기 힘들어서 유기를 했구나 싶었지. 그리고 내가 젊은 처자 처음 봤을 때 말했던 걸 기억하나? 왜 처자보고 내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잖아. 사실 내가 자네 나이보다 어렸을 적에 내 딸을 잃어버렸어. 그 일로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지내다 도저히 세상에 나와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남편과 이 깊은 산골에 들어 살게 되었고, 그래서 저 나이를 보며 내 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꼈다네. 그래서 아이를 찾는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딸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키우려고 했지. 그래서 아이를 동네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부를 하는 거야. 몇 날 며칠 산속을 혼자서 돌아다녔던 탓인지 집 밖을 나가는 걸 무서워하더라고. 아이한테 부모를 물어봐도 사는 곳을 물어보도 대답이 없으니 버림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었네. 내가 미안하네. 나 때문에 한 집안에 품비박산이 나버렸구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셨으면 저희 딸 산속에서 그 의식을 잃고 잘못되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애초에 아이를 잃어버린 저희들 탓이죠. 이렇게 아이를 구해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에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며 무척이나 미안해 하셨습니다. 절대 할머니 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제때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전 살아있는 딸아이가 아닌 차갑게 식어있는 딸아이를 안게 되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딸아이를 건강하게 데리고 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렇게 죄송해 하시는 할머니께 감사해하다며 인사를 거듭해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딸아이 입에서 제 말을 따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를 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울음소리를 들었던 적은 있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제 딸이 감사하다는 말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야,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엄마가 하는 말 따라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볼래? 감사합니다. 할머니, 엄마. 어머, 우리 유리가 말을 해줬구나, 말을. 아니, 요 며칠 전부터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뭘 하더니 결국 말을 하네. 엄마가 오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 할머니께서는 요리가 며칠 전부터 옹알이를 하듯이 말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도 제대로 말은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찾아온 그때 감사하다는 제 말을 따라한 거죠. 요리도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딸의 근황을 할머니께 여쭈며 그날 밤은 할머니 댁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는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을 하여 요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한 다음 건강과 신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를 받고 난 이후 놀라운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되었죠. 아이의 건강 상태다 양호해서 놀랐던 게 아닙니다. 유리의 인지 능력이 정상을 상회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놀랐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조금씩 말이 늘긴 했지만 그건 단순히 입트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검사 결과 단순히 입만 트였던 게 아니라 인지 능력까지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검사 결과를 확인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유리가 강압적인 시부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며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진 이후로 한번 또 저희들 품에서 지내며 수동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할머니와 지내며 능동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또 한 번 스스로 가지고 있던 틀을 낀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찾고 난 뒤 계속되는 놀라운 상황들이었어요. 무사한 것만으로도 유리에게 더는 바랄 것이 없었는데 인지 능력이 정상하니 정상을 상회한다고 하니 너무 기뻤죠.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죠. 딸아이를 찾긴 했지만 아직 남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거기다 유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남편 찾는 걸 중단하게 되었으니 제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사라지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또 하루에도 여러 번 아빠를 찾는 요리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아이에게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언제 알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죠. 요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거짓말로 인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건가 싶어 힘들기만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요. 저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민이 길어지고 있을 때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실종 수사를 담당해 주시던 형사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죠. 이정희씨, 놀라지 마시고요. 차분히 들으세요. 제가 남편분 최선호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계시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온 겁니다. 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속해 남편을 찾아다니다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직접 병원에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전화를 주셨죠. 정말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제 소중한 가족들을 모두 다 찾게 된 거였으니까요. 형사님과 통화를 끊고 난 뒤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남편이 있다는 병원까지 딸 유리와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려 도저히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온몸이 떨리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형사님의 안내를 받아 남편이 있다는 병실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저 홀로 울음을 삼켜가며 조용히 흐느끼는 상봉의 순간이었지만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남편을 찾아준 형사님께, 딸을 찾아준 할머님께, 또 제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했죠. 의식을 언제 회복할지 모른다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편과 감동스러운 죄를 마친 이후 형사님께서는 남편을 찾는데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신한 남편이 사람들에게 일찍이 발견이 되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추락 당시 소지품 모두가 물길에 쓸려 내려간 이유로 인해 무명으로 입원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여러 병원에서 신원이 확실치 못한 남편 입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추락된 지역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남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이 확실한 상황이고 정황상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다른 경찰들을 밀려있는 수사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을 찾아준 형사님께서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의식 없이 입원 중인 남편을 찾아주신 거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죠. 딸을 찾아주신 할머니, 그리고 남편을 찾아주신 형사님, 모두 저에게 은인이었어요. 그렇게 두 은인분들 덕분에 전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식이 없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고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은 제 정성에 대답을 해주듯 정신을 차려주었습니다. 의식을 찾고서도 저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한 남편은 제가 딸 유리가 살아있다고 전하자 눈물을 쏟으며 오열을 했습니다. 또 저에게 고맙다며 한참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죠. 여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 살린 거야. 내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처럼 아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표태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리고 유리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너무나도 고마워. 나도 그 당시 당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해. 그리고 이제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자. 또 감사 인사는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께 해. 유리도 당신도 찾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시거든. 빨리 몸 회복해서 우리 그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러 가자. 우리 그분들께 평생 감사해하고 보답하면서 살아야 돼.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은인인 두 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한 남편과 두 분을 찾아뵈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벌써 그 일이 20년하고도 3년이나 지난 일이 되었네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매년 그리고 자주 딸을 구해주신 할머니와 남편을 찾아주신 형사님을 찾아가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던 할머니께서는 딸아이 유리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며 저희와 더 많은 추억을 쌓지는 못하셨지만 최대한 자주 찾아가 뵈어 적적하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따님을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끝내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님을 대신하여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편히 보내드리게 되었죠. 형사님과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여전히 감사 인사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딸 유리는 벌써 30이 되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까지 제 곁에 건강하게 있어주고 있고요. 솔직히 그날의 일이 없었으면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더 좋았겠지만 그 일로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고맙기도 한 일이에요. 물론 마음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그 부분은 지금도 떠올리기 싫지만 말이죠. 그 일을 겪고 난 이후 기적은 우리들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 사이가 또 우리 서로가 더 돈독해지고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남을 더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네요. 그럼 더 많은 기적이 생기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